그는 영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지절단 장애인으로서 불가능해 보였던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어떤 면에서는 프로 운동선수로서도 활약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턴 웰버 사건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4월 10일 금요일 대배심이 데이턴 제임스 웨버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이 승인한 혐의는 1급 살인입니다. 그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웨버의 변호사는 언론 보도보다 이 사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로앤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데이턴 웨버 본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인용문은 그가 2023년 에투데이 쇼를 위해 쓴 에세이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보면 종종 나를 과소평가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생과 미국 최고의 코너 선수 중 한 명이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어두운 상황에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누군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일은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을 준비해서 재판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의 보검사로 대배심이 데이턴 웨버를 1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크로스보우를 당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웨버에 대해 그의 인생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그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워싱턴 DC 남쪽 이 지역 출신의 27세 남성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팔과 다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자신을 막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프로 코놀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턴 웨버입니다. 이제 데이턴 웨버는 자신의 삶을 소셜미디어에 많이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그리고 그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 없이 살아가는 것 상상해 보세요. 그는 큰 영감을 주는 인물로 2023년 ESPN에서 데이턴 특집 6분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그의 가족은 데이턴이 10개월 때 박테리아 감염으로 폐혈증에 걸렸고 상황이 매우 심각해 생명까지 위협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영상을 보세요. 저것은 데이턴의 등에 묶여있는 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사냥을 나가 나무 위 사냥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는 열성적인 야외 활동 애호가로 종종 사냥이나 활, 총 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코널에서 데이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ESPN에 한 달에 수십 개의 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고 2023년 아메리칸 코놀 리그에 합류했습니다. 이곳은 바비큐나 야외 파티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무대였지만 데이턴에게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좌우명이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상을 받았던 미소는 솔직히 말해 머그샷에서 보이는 비죽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흰색 세단,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남성, 다른 남성, 빨간 셔츠. 저는 3월 22일 밤 찰스 카운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236번지에서 TD 때문에 누군가 총에 맞았어요. 그것은 무전으로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찰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부보안관들은 밤 10시 25분쯤 도로 옆에 있던 두 사람에게 붙잡혀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들이 웨버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고 부보안관들은 웨버가 조수석 사람과 언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래드릭 웰스였습니다. 부보안관들은 도로 옆 두 사람을 확보했지만 웨버와 흰색 테슬라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웨버가 총을 쐈다고 주장되는 그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임시로 흰색 세단, 머리에 총상 입은 남성, 빨간 셔츠의 또 다른 남성. 보안관들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웨버, 웰스,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2명 모두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약 2시간 후 보안관들이 이 사람들을 도로 옆에서 발견한 뒤 한 사람이 자신의 앞마당에 시신이 버려졌다고 주장하며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그 두 사람이 도로 옆에 있던 곳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이미 숨진 27세 남성 브래드릭 웰스였습니다. 이 사건과 그 후 벌어진 모든 일을 보면 이 영상을 보시죠. 이 영상은 웨버가 유튜브에 올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 영상에는 웨버가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mm 권총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토요일 밤 보안관들에게 손을 흔들어 알린 목격자들은 웨버가 웰스를 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도로 옆에 차를 세웠을 때 웨버의 테슬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웨버가 웰스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승객은 거절했고 그들은 웨버가 그 후 차를 몰고 가서 시신을 길가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웨버는 그 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데이턴 웨버가 방향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이 정말 좋아요. area, just before you believe this to be a shooting area. A suspect that shot the head of the vehicle, which has close injury, is going to be a white Tesla. A white Tesla. When you guys are responding to that area, keep a lookout. 결국 웨버는 주 경계를 넘어 100마일 이상 떨어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견됐습니다. 보안관들은 웨버가 병원에서 의료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지니아 당국이 찍은 머그샷입니다. 웨버는 체포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단지 사법당국 도피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메릴랜드로 돌아온 후 그의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되었고 대배심은 그에게 1급 살인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가 직면한 다른 혐의로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 무모하게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2건, 그리고 차량 내 장전된 권총 소지와 관련된 2건의 혐의가 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웨버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웨버의 변호사는 이 이야기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100% 정당방위 사건이고 그는 죽을 뻔했어요. 그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였으며 우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증거는 재판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저기는 죽이든가 죽임을 당하든가는 말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웨버의 변호인단이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웨버가 법정에 출석한 후 변호인단은 웨버가 법정에 출석한 뒤 언론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영상은 WJLA가 전했습니다. 이제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이것이 정당방위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또한 웨버가 총을 쏘는 장면이 담긴 소셜미디어 영상과 같은 것들이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든 배심원이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권총을 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논의에서 관련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모두 동의했던 한 가지는 변호인의 발언과 언론 앞에서의 변호인 발언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사건은 누가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 데이튼 웨버가 브래드윅 웰스를 총으로 쏘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있지만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그 영상들 중 어떤 것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고 해당 증거가 채택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논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검사가 웨버의 장애를 고려해 교도소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했는지 질문을 받은 것이 흥미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그의 집이 어떻게 꾸며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하거나 독특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교도소에서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측에서도 필요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휠체어나 다른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도소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본 모든 것에 따르면 교도소는 그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2층짜리 집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웨버의 다음 법정 출석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의 사건은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 순회 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브래더리 웨스 가족은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인식 제고 활동 기금 모금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페디스 형사 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분석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모시게 되어 늘 반갑습니다. 여러 이유로 데이튼 웨버가 관련된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제 말은 그는 사지절단 장애인입니다. 저도 그게 이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라는 걸 압니다. 특히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장애라는 상황만으로도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일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 상태는 문제가 된 충돌의 상대방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약점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믿으면 즉각적인 신체적 해를 더 합리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나요? 저는 그런 사원들이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브래드리 웨스를 총으로 쏜 혐의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운전자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가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머릿속으로 그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배심원들에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했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검사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모든 것들을 맞춰서 그들의 시각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동전의 다른 면은 데이튼 웨버가 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해내기도 합니다. 그는 콘홀이라는 게임에서 수준 높은 경쟁자였어요. 그 게임은 주머니를 구멍에 던지는 경기입니다. 게다가 그가 총기를 사용하는 영상도 있고 그가 범죄일 수도 있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네, 왜냐면 데이턴 웨버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놀랍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가 이 끔찍한 범죄로 기소된 상태고 그게 많은 것을 바꿔 놓았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ESPN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는 투데이쇼를 위해 에세이를 쓰기도 했어요.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은 그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양쪽 모두에서 그런 점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요. 이 아이가 역경을 딛고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가 역경을 딛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쪽으로 뒤집혀서 작용하는 건 아닐까 궁금해요. 검사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할 것 같아요. 검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은 사지마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이 사람은 위대함을 보여줬고 코놀 같은 신체 활동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총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은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에 질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알지만 우리가 지금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단순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가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총을 꺼내서 누군가를 쏠 수 있었냐는 거죠.
검찰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변호인 입장에선 어떻게 반박할까요? 네, 소셜미디어에 그가 9mm 권총을 쏘는 영상이 있긴 합니다. 그가 사냥을 하러 등에 총을 메고 나무 위 사냥용 스탠드에 올라가는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가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게다가 두 사람을 도로 옆에 남겨두고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인이라면 크리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팔이나 다리를 쓰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나요? 사지마비 환자에게는 평범한 일상 활동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겪고 있을 불리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심각하고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할 능력을 더 떨어뜨릴 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불리함을 겪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과 더 일치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경찰에 따르면 브래드 릭 웰스, 데이튼 웨버, 그리고 두 목격자 모두가 이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래요.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데이튼 웨버의 장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두 명의 목격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차에서 내렸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면, 그리고 아마도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알고 있죠.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2명 대 1명이고 브래드리 그웨스가 여기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해줄 수 없다면 변호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즉 데이튼 웨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차량에서 살아남은 두 증인이 하는 말이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 사건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 사람들이 뒷좌석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들 앞에는 좌석이 있고 주방 콘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어땠을까요? 뭔가에 의해 가려진 부분은 없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위협이 있었나요? 만약 고인이 데이튼 웨버의 생명에 신빙성 있는 위협을 가했다면 그것은 확실히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관점과 그들이 들은 것, 가지는 편견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와 더 친한 친구인지 등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그 영상과 역경을 이겨낸 그의 이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인물로도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아이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가 9mm 권총을 쏘는 영상을 틀기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배심원들은 머릿속으로 아, 저게 바로 그가 혼자서 어떻게 총을 다루는지 실제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그런 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재판 전에 그런 영상들이 증거에서 제외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가진 장애를 회피하거나 축소하거나 최소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체에 관해서라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이 총을 쏘는 장면이 담긴 모든 영상을 제안해달라고 신청할 것입니다. 저는 이른바 403 규칙에 따라 그 영상의 증거 가치나 관련성보다도 부당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이 이 영상을 보고 세상에 이 사람이 총을 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남자가 총을 쏜 것에 관한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그런 모든 사건들이 뒤섞여서 배심원의 머릿속에 검찰 측 입장에서 이야기가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영상들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의 영상으로만 제한하려고 할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그가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즉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있고 그가 다쳤다면 누군가는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에도 병원이 있는데 정당방위였다면 전화할 수 있지 않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장에 남지 않고 911에 전화하지 않았냐고도 묻죠. 그가 단순히 떠난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꽤 멀리까지 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는 이것이 유죄의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는 이 사건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만약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젊은 남성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모두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정당방위로 합법적으로 행동했고 사망자가 이미 사망해서 소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해서 제가 이 사람을 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배심원단은 총격 이후에 이런 사원들을 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배심 기소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1급 살인 혐의가 있고 그 아래에 몇 가지 무기 관련 혐의도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방식에서 분명히 1급 살인 혐의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경미한 혐의들은 이 사건의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크리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것이 정당방위였다면 정당방위가 대부분 또는 모든 혐의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단일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 총격 사건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만약 그 총격이 정당방위였다면 정당방위는 논리적으로 무모한 위험초래 혐의에 대해서도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에 근거한 또 다른 혐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며 완전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이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동의한다면 데이튼 웨버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완전히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많은 것을 극복한 사람의 이런 추락이 안타깝네요. 에릭 페디스 형사 변호사님, 항상 로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으로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온더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